내가 위니페그 늑대를 처음 본 것은 누움보라가 엄청나게 몰아치던 1882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기차로 세인트폴에서 위니페그로 가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24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러나 사나운 누움보라가 계속 휘몰아치는 바람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힘차게 달리던 기차도 멈춰서고 말았다. 건장한 사람들 여럿이 교대로 기차에서 내려 선로에 쌓인 누운을 열심히 치웠다. 마침내 기차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칠 줄 모르는 폭설 때문에 다시 누운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차장은 10시간 후에 에머슨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기차가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사흘이나 걸렸다. 기차가 목적지인 위니펙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위니펙의 남동쪽에 있는 세인트 보니페이스에 가까워졌을 때, 누울은 여전했지만 바람은 많이 잦아들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계속 울창한 숲이 보이는가 했으나 갑자기 탁 트인 벌판이 나타났고 그곳에서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개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는데 누런 개 한 마리가 차가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도 보였다. 커다란 개가 원을 따라 공중공중 뛰어다니며 연신 지저대고 있었다. 그 원의 한 가운데에는 엄청난 몸집의 잿빛 늑대 한 마리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숫사자처럼 늠름한 잿빛 늑대는 목터를 세워 개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는 듯했다. 침착하게 버티고 서 있는 녀석의 입가에는 개들에 대한 경멸이 드러나 있었다. 개 한 마리가 늑대에게 덤벼들었다. 일순 개와 늑대는 하나로 엉기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져 나왔다. 덤벼들었던 개는 목덜미에서 피를 흘리며 몇 걸음 비틀거리다 옆으로 쓰러졌다. 늑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았어도 겁을 먹어 뒤로 도망가는 개들도 있었다. 온통 흰 누운으로 덮인 대지를 배경 삼아 잿빛 늑대는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보였다. 잿빛 늑대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는 기차가 다시 누운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기를 바랐다. 홀로 수많은 개들을 상대하던 녀석을 나는 정말이지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기차는 이내 벌판을 뒤로하고 강을 건너 목적지인 위니펙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사실 내가 본 것은 별로 없었다. 기차가 벌판을 지나 강을 건널 때까지 10여 초 남짓한 시간 동안 내가 보고 기억하게 된 것은 몇 개의 장면에 불과했다. 그러나 백주대낮에 잿빛 늑대를 본 것이 커다란 영광임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늑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녀석이 바로 위니펙의 늑대였던 것이다. 녀석의 삶은 참으로 특이했다. 자연보다 도시를 좋아했고 양은 놔두면서도 개는 죽이는 데다 언제나 홀로 사냥을 했다. 잿빛 늑대는 위니펙의 도살장 옆 공터에서 짧지만 복잡했던 삶을 끝맺었다. 더스티는 대단한 미남이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불황자였다. 그는 한자리에서 진득하게 일하기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냥하길 즐겼다. 1880년 6월 어느 날 그는 레드강의 강둑을 따라 걷다가 회색 늑대 한 마리가 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엽총을 쏘아 늑대를 죽였다. 개들을 보내 큰 늑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늑대굴 속을 살펴보았다. 새끼 늑대가 8마리. 더스티는 신이 났다. 늑대로 인해 가축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서 늑대 한 마리당 10달러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미까지 9마리면 대체 얼마인가? 더스티는 사냥개의 도움으로 한 마리만 빼놓고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한 마리를 살려둔 것은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모두 죽이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미 늑대와 새끼 늑대 7마리의 머릿가죽, 그리고 살아있는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돌아왔다. 더스티는 술집 주인 호건에게 새끼 늑대를 주었는데 이는 외상 술값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의미에서였다. 새끼 늑대는 사슬에 묶여 자라면서 싸구려 술집에 드나드는 거칠고 사나운 술꾼들의 오락거리가 되고 말았다. 술꾼들은 취기가 오르면 큰 개가 어린 늑대를 공격하게 했고 어린 늑대는 심하게 물려 죽을 뻔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늑대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튼튼한 가슴과 턱을 갖게 되니 덤벼드는 개들이 점차 없어졌다. 잔인한 술꾼들과 사나운 개들에게 시달리느라 새끼 늑대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팠지만 녀석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술집 주인 호건의 9살 난 아들 짐이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지미에게 술집을 운영하는 호건은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였다. 지미는 싸구려 술집이라는 거칠고 저급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제멋대로 자랐다. 지미는 새끼 늑대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은 전에 자기를 물었던 개를 녀석이 물어 죽였기 때문이었다. 지미는 늑대에게 울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주며 귀여워했다. 늑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미뿐이었다. 호건은 아들 지미에게 거칠게 대할 때가 있었고 이유 없이 벌컥 화를 내며 때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호건의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미는 아버지가 성질을 부릴 때는 잠시 피해 있으면 된다는 것을 터득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며 쫓아오자 지미는 달아나다 늑대 집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잿빛 늑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지미의 아버지에게 자식의 친구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듯 이빨을 모두 드러내면서 으르렁댔다. 호건은 어이가 없었지만 늑대 뒤에 숨은 지미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의 늑대를 그냥 쏴버릴까 했으나 아들을 생각하여 참았다. 시간이 좀 흐르자 호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가 풀렸다. 그때부터 꼬마 지미는 험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늑대집에 몸을 숨겼다. 술집 주인 호건이 고용하고 있던 유일한 종업원은 중국인 퉁링이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퉁링은 호건의 지시를 잘 따랐는데 같은 이유에서 술집을 드나드는 거친 남자들은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호건이 퉁링에게 술집을 맡기고 잠시 외출했을 때 이미 거나하게 취한 더스티가 술집으로 들어왔다. 이 주정뱅이는 다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자 하였다. 돈이 없는 술꾼들, 특히 더스티에게는 술을 주지 말라는 호건의 지시를 퉁링은 철저히 따랐다. 돈 없으면 술도 없어요. 취기가 오른 술꾼이 듣기에 결코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다. 더스티는 주먹을 날릴 기세로 퉁링에게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지미가 긴 막대기로 더스티의 발을 걸었다. 더스티는 보기 좋게 넘어졌고 퉁링에 대한 그의 분노는 고스란히 지미에게로 옮겨갔다. 지미가 잽싸게 술집 밖으로 나와 늑대 집으로 들어갈 때 사슬에 묶인 늑대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더스티와 맞섰다. 더스티는 사슬에 묶여있는 회색 늑대를 안전한 거리에서 긴 막대기로 심하게 때렸다. 늑대는 더스티에게 덤벼들려고 했지만 쇠사슬로 묶여있어서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늑대는 내려치는 작대기를 때때로 단단히 물어 매질을 조금은 피할 수 있었지만 더스티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더스티는 꼬마 지미가 자기에게 욕을 해대면서 늑대를 풀어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늑대가 더스티에게로 덤벼드느라 사슬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지만 않았더라도 지미는 쇠발뚝에 묶인 사슬을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작대기로 무수히 괴롭혔던 늑대가 풀려난다고 생각하니 더스티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미가 늑대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봐 울피. 이리 와 울피. 그래. 이것만 풀면 저 녀석을 물 수 있어. 번쩍 제정신이 든 더스티는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쳤다.
꼬마와 늑대 사이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다. 늑대 본연의 힘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지미의 잿빛 늑대는 자기를 괴롭혔던 개들과 술 냄새 풍기는 건달들에게 심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는 지미에 대한 사랑, 어쩌면 모든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고 굳어졌다. 1880년 가을, 위니펙 근교의 목장주들은 크게 불어난 늑대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독이나 덫은 효과가 없었다. 그 무렵 늑대를 없앨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독일인이 위니펙에 등장했다. 그는 자기의 개들이라면 늑대를 쉽게 해치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귀를, 특히 사냥을 좋아하는 목동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독일인이 자랑하던 개들은 둘 다 엄청나게 큰 대인종이었는데 한 마리는 희고 다른 한 마리는 흰 바탕에 검은 점들이 있었다. 이 점박이는 한쪽 눈이 하얘서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다. 둘 다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했고 호랑이처럼 강해 보였다. 독일인은 이런 개 2마리만 있으면 가장 큰 늑대도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저 이 개들에게 냄새만 맡게 해주면 되죠. 하루가 지난 냄새도 맡아낼 수 있으니까요. 늑대가 이 개들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늑대가 달아나려는 순간 점박이가 엉덩이를 물어서 공중에 내던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는 말하면서 빵 하나를 공중으로 휙 던졌다. 늑대가 땅에 채 털어지기도 전에 하얀 녀석이 놈의 머리를 물고 점박이는 꼬리를 몹니다. 그리고선 확 잡아당겨 찢어버리죠. 일단 굉장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정말 그런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아시니 보인강을 따라가면 회색 늑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냥대가 조직되었고 사흘 동안 늑대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다. 그때 누군가가 호건의 술집에 있는 늑대를 생각해냈다. 그 늑대는 돈만 제대로 주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겨우 1살짜리이긴 하지만 독일인의 개 2마리가 공격하면 멋진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은 늑대의 값을 높여서 불렀다. 어처구니 없는 그 이유인즉슨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늑대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드는 만큼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높여 부른 가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자 양심이나 늑대의 소중함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먼저 지미를 할머니 댁으로 심부름 보낸 후 사람들과 함께 늑대를 늑대집에 몰아넣어 입구에 널빤지를 대고 못질했다. 사람들은 늑대집을 마차에 싣고 벌판으로 갔다. 늑대 냄새를 맡자마자 개들은 싸우고 싶어서 난리였고 심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센 남자 여럿이서 개줄을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차로 2km쯤 더 가서 늑대를 놓아주었는데 녀석은 처음에는 뭐가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녀석들은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힘센 남자들이 개들을 풀어주었고 개들은 무섭게 지저대며 어린 늑대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다. 환호성을 지르며 구경꾼들도 말을 타고 뒤쫓았다. 늑대는 도저히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았다. 개들이 늑대보다 빨랐는데 특히 흰 개는 경주견만큼이나 빨랐다. 흰 개가 늑대에게 따라붙자 독일인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많은 구경꾼들이 개들에게 돈을 걸었지만 늑대에게 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어떤 개가 늑대의 숨통을 끊을 것인가로 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늑대는 빠르게 달려나갔지만 흰 개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독일인이 소리쳤다. 이제 봐요. 물어서 공중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일순간 어린 늑대와 흰 개는 엉겨붙었다가 떨어졌다. 땅바닥에 나뒹군 것은 놀랍게도 흰 개였다. 아주 깊게 물어뜯겼기 때문인지 흰 개의 오른쪽 어깨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흰 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이윽고 점박이 개가 도착해 늑대와 엉겨붙었고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점박이 개는 비틀거리면서 옆구리에서 피를 쏟고 있었다. 잔인한 구경꾼들이 다그쳤기 때문에 점박이는 늑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목덜미에 상처를 입고 꽁무니를 뺐다. 술집 주인 호건은 몸집 큰 개를 4마리 더 데리고 왔다. 사람들은 개를 풀어준 후 몽둥이와 올가미를 들고 늑대를 끝장내기 위해 다가갔다. 바로 그때 지미가 조랑말을 타고 달려왔다. 지미는 말에서 뛰어내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늑대의 목을 껴안았다. 지미는 늑대를 울피, 귀염둥이 울피 라고 부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었고 녀석도 지미의 얼굴을 핥으면서 꼬리를 쳤다. 지미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 분노를 깡그리 쏟아냈다. 지미가 한 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옮겨놓을 수는 없다. 이 꼬마는 9살에 불과했지만 싸구려 술집에서 자라나면서 온갖 상스러운 말들을 잔뜩 배웠던 까닭이다. 꼬마는 모두에게 욕을 해댔고 자기 아버지 호건을 봐주지도 않았다. 꼬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욕설에 사냥꾼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있다가 그냥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미는 슬피 울며 조랑말을 타고 늑대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꼬마는 마지막으로 독일인에게 협박과 저주의 말을 했다. 이 센트를 준다 해도 난 울피에게 널 물어뜯으라고 시킬 거야, 이 개 같은 놈아. 그해 초겨울 지미는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늑대는 친구가 보이지 않자 마당에서 계속 울부짖었다. 아이는 늑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그 소원대로 늑대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다. 거대한 야생 개, 아니 늑대는 친구의 침대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켰다. 열병은 처음에는 그리 심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모두 깜짝 놀랐다. 손쓸 사이도 없이 지미는 크리스마스 사흘 전에 숨을 거두었다. 지미의 죽음을 울피보다 더 아파한 사람은 없었다. 덩치 큰 회색 늑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인트 보니페이스에 있는 무덤까지 지미의 운구행렬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다가 교회 종소리가 울려오자 대답이라도 하듯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사람들이 지미의 관을 묻고 돌아갈 때 늑대는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르노드 영감이 강둑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으로 이사 왔다. 니네트라는 예쁜 처녀 하나도 왔는데 르노드와 인디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다. 지미와 늑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르노드는 강가에서 늑대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르노드는 근처에 몸집이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녀석은 밤에 위니펙에도 출몰하고 특히 세인트 보니페이스 교회 주변의 숲에 자주 나타난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미의 장례식을 하던 날처럼 교회 종이 울리자 숲에서 외롭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의 울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도와달라는 울음소리, 사랑할 때의 울음소리, 대결을 예고하는 울음소리,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우는 소리. 교회 종이 울리자 숲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외로움을 의미했다. 위니펙의 사람들은 호건의 술집 마당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새끼 늑대가 이제 몸집이 3배로 커진 거대한 늑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녀석은 밤에 도시를 들락거리며 기회만 있으면 개들을 죽였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취객 하나를 죽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렇게 녀석은 보통 늑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숲과 들판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험하게 계속 도시로 왔으니 말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잡힐 뻔했고 개들과의 싸움은 일상이었다. 녀석은 술 취한 남자를 보면 시비를 걸었지만 총을 든 사람은 피했다. 그리고 녀석은 덫이나 독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녀석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녀석이 덫이나 독약을 여러 차례 피했을 뿐만 아니라 늑대 특유의 경멸감이 담긴 흔적, 그러니까 배설물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한 녀석은 위니펙의 거리를 전부 다 꿰뚫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녀석의 적이었다. 하지만 신화가 되어버린 잿빛 늑대의 따뜻한 기록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녀석이 어린아이를 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닮아 눈동자는 회색빛이었다. 16살인 이 아리따운 소녀는 주정뱅이 더스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흥겨운 행사가 있거나 여흥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더스티를 찾았는데 그가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게다가 바이올린도 멋지게 연주했기 때문이었다. 허나 그는 직업이 없는 건달의 술꾼인데다가 퀘벡에 아내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더스티가 찾아왔을 때 니네트의 아버지인 르노드가 퇴짜를 놓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는 별로 소용이 없었으니 니네트는 늘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더스티를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르노드가 더스티에게 자기 딸을 단념하라고 말한 바로 그날 오후, 니네트는 강 건너 숲에서 더스티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눈 덮인 숲을 지나 약속 장소로 가던 그녀는 커다란 회색 개 한 마리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이에 비해 한참 어려 보이는 니네트에게 녀석은 아주 순해 보였다. 하지만 더스티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그 회색 개가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고 더스티는 녀석이 개가 아니라 거대한 늑대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죽어라 도망쳤다. 더스티는 나중에 총을 가지러 간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총을 찾는다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으니 말이다. 니네트는 쉬지 않고 달려 마을로 돌아와서 더스티가 위험한 상태라고 사람들에게 알렸다.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용감한 연인은 나뭇가지에 칼을 묶어 그것으로 늑대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늑대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면서 더스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스티를 구하러 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곳을 떠났다. 니네트는 주정뱅이 더스티의 변명을 너무도 쉽게 믿어주었다.
니네트는 여전히 더스티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지만 르노드 역시 더스티를 사위로 맞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니네트와 더스티는 사랑의 도피를 하기로 했다. 더스티는 포트 알렉산더에까지 개썰매로 커다란 짐꾸러미들을 운반해주고 $20를 받게끔 되어 있었다. 물건을 대는 도매업자는 썰매를 끄는 허스키 3마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허스키 3마리는 송아지만큼이나 크고 힘도 셌지만 무척이나 사나웠다. 더스티는 개썰매를 아주 잘 몰았는데 이는 개들에게 무자비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위스키를 몇 잔 마셔 후끈해진 상태로 꽁꽁 언 강으로 내려가 허스키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개썰매를 출발시켰다. 썰매가 르노드의 오두막을 지나갈 때 더스티는 밖으로 나와 서 있던 니네트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 일이 끝나 $20가 수중에 들어오면 니네트와 함께 멀리 달아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3마리의 허스키가 끄는 썰매는 술에 절은 썰매꾼을 태우고 얼어붙은 강 위를 내달리며 사라져갔다. 이것이 술꾼이자 용감한 연인 더스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허스키들이 따로따로 한 마리씩 돌아왔다. 몸에 피가 튀어 얼어붙어 있었고 몇 군데씩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사람들은 썰매가 갔던 길을 5km 정도 따라가 짐꾸러미들을 하나씩 회수했다. 꾸러미들은 얼음판 위에 그대로 있었다. 동쪽 강둑에서 커다란 늑대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썰매를 따라간 그 발자국은 개들이 걸으면 걷고 개들이 달리면 달리면서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썰매에서 짐 하나가 더 떨어졌고 커다란 늑대의 발자국이 강둑에서 내려와 그 짐이 있던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늑대는 그 짐에 묻은 냄새를 맡고서 술 취한 썰매꾼이 작대기로 자기를 무수히 때렸고 칼로 자기 머리를 찔렀던 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늑대는 맹렬히 개썰매를 추격했고 더스티가 마음이 급해져서 휘두른 채찍에 맞아 허스키 3마리가 공중공중 뛴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더 많은 짐꾸러미들이 얼음판에 흩어진 것도 늑대로부터 도망치려는 더스티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얼음판 위에서 그의 칼도 발견되었다. 늑대를 공격하려다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늑대가 썰매에 튀어오르자 겁에 질린 개들이 더욱 속도를 낸 것이다. 개들의 뒤쪽, 그러니까 썰매 위에서 더스티가 잿빛 늑대와 맞섰지만 예전만큼 운이 좋지는 않았다. 더스티는 썰매에서 굴러 떨어졌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이 일을 계기로 위니펙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루 전에 대규모로 늑대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지미가 숨을 거두고 무덤에 묻힌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수많은 개들을 앞세워 오전 내내 세인트 보니페이스의 동쪽 숲을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하지만 서쪽 숲에서 늑대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전화 연락이 왔다. 1시간 후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사냥개들이 위니펙 늑대가 남긴 냄새를 맡고 추격을 시작한 것이다. 늑대는 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만 총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녀석은 울창한 숲으로 향했지만 말을 탄 사냥꾼들은 녀석이 숲속으로 들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녀석은 골짜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아직 멀긴 하지만 가시권 안에 늑대가 들어오자 사냥꾼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다. 녀석은 철조망을 통과하여 말을 탄 사냥꾼들을 잠시 떨궈 놓기도 했지만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개들과의 거리는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그러나 개들은 녀석에겐 문제될 것이 없었다. 선두에서 추격하던 날렵한 사냥개 한 마리는 자기가 빠르다는 사실만 믿고 녀석의 바로 옆까지 접근했다가 옆구리를 물리고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녀석에게 감히 혼자서 다가서는 개는 없었지만 수많은 개들의 추격은 녀석을 위니펙 시내로 몰아가고 있었다. 늑대는 자기가 잘 아는 도살장 옆의 공터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냥꾼들은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었다. 개들뿐만 아니라 집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도살장 옆의 공터에서 녀석은 개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었다. 녀석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망치기보다는 맞서서 싸우는 쪽을 택했다. 잿빛 늑대는 환한 대낮에 처음으로 수많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많은 개들을 죽였던 수수께끼의 살해자, 세인트 보니페이스 숲에서 들려오던 구슬프고 아름다운 울음소리의 주인공, 바로 그 경이로운 늑대가 말이다. (3년이라는) 세월을 줄기차게 싸움으로 이어온 경이로운 늑대는 홀로 적들 앞에 섰다. 녀석은 40마리가 넘는 개들, 그리고 그 뒤에서 총을 들고 버티고 있는 사나이들과 마주한 것이었다. 내가 위니펙으로 향하던 기차 속에서 잠시 보았던 것처럼 녀석은 개들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그때처럼 하늘은 눈꽃송이를 내려보내고 있었다. 단호하게 적들과 맞서는 녀석의 입 주변에는 여전히 경멸감이 드러나 있었다. 단단한 옆구리는 녀석의 호흡으로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초록색과 노란색 눈동자는 지그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개들이 연신 지저대며 거리를 좁혔고 앞장선 것은 커다란 불독이었다. 늑대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개 짖는 소리가 얼마간 멈추었다. 불독이 늑대에게 덤벼드는가 싶었으나 다음 순간에 둘은 엉겨붙어 있었고 목을 물린 불독은 비명소리와 함께 땅 위로 엎어졌다. 개들은 순간적으로 물러났고 다시 한번 잿빛 늑대는 흔들림 없이 홀로 서 있었다. 도살장 옆의 공터에서 늑대에게 덤벼들은 개들은 모두 3마리였고 3마리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에게 공격당해 치명상을 입은 채로 나뒹굴었다. 잿빛 늑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거듭해서 보았기에 개들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늑대는 몇 걸음 앞으로 나왔고 이는 총잡이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옆총 3자루가 불을 뿜었고 녀석은 눈 위로 쓰러졌다. 전투로 이어오던 자신의 삶을 눈 덮인 대지 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던져버린 것이다. 잿빛 늑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짧다면 짧은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편안히 살 수도 있었지만 험난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잿빛 늑대는 3년 만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녀석은 힘든 길, 고귀하지만 짧은 길을 선택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 잔의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서 이젠 됐다는 듯이 미련 없이 용감하게 그 잔을 내려놓은, 아니 내리쳐서 깨트려 버린 것이다. 잿빛 늑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늑대의 깊은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계속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잿빛 늑대가 도해지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위니펙 일대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들이 많았다. 게다가 녀석은 위니펙에서 40km 떨어진 셀커크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던가. 녀석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위니펙에 머문 것도 아닐 것이다. 복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내던지는 동물은 없다. 그런 것은 소위 지성을 지녔다는 인간들이나 가끔 선택하는 길이다. 동물들은 평화를 택한다. 그렇다면 잿빛 늑대 울피를 도해지에 묶어둔 사슬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었다. 박제가 된 거대한 잿빛 늑대는 국경을 넘어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되었다. 위니펙으로 돌아온 늑대의 박제는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어느 부호의 대저택으로 갔지만 그 저택이 화재로 전수될 때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세인트 보니페이스 교회의 관리인은 지금도 크리스마스 이브의 종이 울리면 교회 바로 옆에 숲속 무덤으로 잿빛 늑대가 찾아와 구슬프고도
아름답게 운다고 한다. 녀석을 사랑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